조선시대 서울에서 부산까지 며칠 걸렸을까요? 해 뜨기 전 성문이 열리자마자 진보다리 하나가 어깨에 걸리고 집신이 흙을 밟습니다. 나루에 닿았는데 물이 불어 배가 뜨지 않으면 그날의 걸음은 강물 앞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길을 따라 말등도 채 마르기 전에 다음 역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으로 가는 보름과 소식으로 가는 며칠은 왜 한 길 위에서 함께 존재했을까요? 길은 땅 위에 놓여 있지만 속도는 길 위의 규칙과 사람의 형편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며칠은 단순히 멀고 가깝다는 말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름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보름을 깨는 며칠이 뒤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늘 보이지 않는 값이 끼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정확한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443년 봄 한양 남대문 밖 큰 길에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짐이 새벽부터 엉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장사를 하러, 누군가는 친척의 상을 치르러, 누군가는 관청의 부름을 안고 길을 탔습니다. 지금의 말로는 서울에서 부산이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한양에서 동네가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동네는 바다 쪽 문처럼 여겨졌고 그 문을 향해 큰 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길은 어느 날 갑자기 새로 깔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다니며 굵어진 줄기 위에 나라가 규칙을 얹어 붙인 것이 조선의 큰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쉬어갈 곳이 붙고 강을 건너는 자리와 고개를 넘는 자리가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조선은 그 흐름을 묶어 어느 길이 나라의 줄기인지 표시하고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줄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가 역참이었습니다. 역참은 여행객이 편히 쉬는 주막이 아니라 나라 일이 급할 때 말을 갈고 필요하면 사람도 갈아 끼우며 문서를 이어 달리게 하는 교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두 사람이 같은 속도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공문이 있으면 말이 붙고 말이 붙으면 밤을 넘길 수 있고 밤을 넘기면 며칠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공문이 아니라 발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루의 기준은 얼마나 멀리 갔나가 아니라 해 지기 전에 어디에 몸을 눕히나였습니다. 해가 넘어가면 낯선 고을에서 문을 두드릴 집이 줄어들고 길은 갑자기 무서워집니다. 주막을 찾지 못하면 대청 끝이라도 빌려야 하고 방을 못 잡으면 발이 쉬지 못해 다음 날이 무너집니다. 길은 곧잘 끊겼습니다. 비가 오면 산길은 미끄러워지고 강 앞에서는 나룻배가 뜨지 않으면 사람도 멈춥니다. 통신사 사행록 같은 길 기록에는 강을 앞에 두고 묵었다는 식의 문장이 여러 차례 보이는데 그 말은 낭만이 아니라 일정이 접힌 흔적에 가깝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보따리 속 마른 곡식이 먼저 줄고 주머니의 동전이 먼저 가벼워집니다. 이런 하루가 한 번만 끼어도 출발할 때 마음속에 세워둔 날짜는 금세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강 보름은 잡아야지. 이 보름은 거리가 아니라 길이 사람을 기다리게 만드는 방식에서 생겨난 숫자였습니다. 반대로 역참 마당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움직였습니다. 급한 문서면 밤새 갈아타고 내려보내야 한다. 여기서는 하루가 아니라 교대가 시간을 자릅니다. 같은 대로 위에 집신과 밥과 나루가 만드는 시간과 역참과 교대가 만드는 시간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시간이 만나는 곳에서 조선은 느렸다는 말이 얼마나 단순한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사람들이 숨을 고르며 신발끈을 다시 묶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고개 하나가 하루를 깎아내고 나루 하나가 하루를 빼앗는 곳들입니다. 그 목줄 같은 자리로 길의 성격이 더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1530년 봄 한양 남대문 밖 큰 길은 동네로 이어지는 보름 안팎 여정의 첫 줄기였습니다. 그 길이 정말 보름이었을까요? 나라의 눈으로 보면 길은 단순히 땅이 아니라 규칙이었습니다. 이 무렵 관청에는 전국 고을의 형평과 길목을 정리한 기록들이 차곡차곡 묶여 올라옵니다. 신증동국 여지승남 같은 지리지에는 고을의 산과 강만이 아니라
길이 어디로 이어지고 어디에서 끊기는지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흙길인데 그 위로는 세금과 군사와 공문이 오가는 통로가 놓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조선이 한 일은 길을 새로 만드는 일보다 길을 제대로 굴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몰리면 도둑이 따라붙고 소문이 따라붙고 군사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큰 길에는 문단속이 붙고 길목의 고울에는 역할이 붙습니다. 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은 도시의 출입을 정리했고 밤이 되면 길 위의 안전은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듯 보이지만 목적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장사꾼의 짐은 검사 대상이 되고 떠도는 사람은 의심의 눈길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왜 가는지를 묻는 말이 길 위에서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 물음이 길손의 속도를 늦추고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대로 큰 길입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 가운데에서도 나라가 붙잡아 살피는 줄기가 따로 있었고 영남으로 이어지는 큰 길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동네는 바다 쪽 경계와 외교의 문으로 여겨졌고 그 문이 흔들리면 나라의 숨도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관리한다는 말은 길 위의 시간을 관리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거리를 리로 셌지만 실제의 하루는 숫자보다 몸이 먼저 압니다. 짐이 무거우면 거리가 줄고 동행이 많으면 속도가 줄며 날이 굳으면 길이 뒤로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같은 한양에서 동네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열흘 때가 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20날이 현실이 됩니다. 보름 안팎이라는 말은 그 모든 변수를 묶어 만든 생활의 평균치에 가깝습니다. 길에는 반드시 멈추는 지점이 붙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을 멈추게 하는 것은 강입니다. 나루는 길 한가운데 생기는 문턱이고 물살이 거세면 배가 뜨지 못해 하루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또 하나의 문턱은 고개입니다. 길이 좁아지면 앞사람의 속도가 내 속도가 되고 내 숨이 앞사람의 짐과 섞입니다. 그래서 고개 앞에서는 다들 신발끈을 다시 묶고 집신 밑창을 한 번 더 만져봅니다. 끈이 풀리는 순간 발이 젖고 발이 젖는 순간 다음 날이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시간을 흔들어도 조선은 그 위에 사람의 규칙을 얹었습니다. 누가 도움을 받고 누가 막히는지, 누가 먼저 지나고 누가 기다리는지 그 차이를 만드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 장치가 교대이고 교대를 맡는 곳이 역참이며 그 아래에는 이름 없는 영리의 밤이 깔려 있었습니다. 문서가 한 장 도착할 때마다 누군가의 잠이 한번 끊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선을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역참 마당으로 옮기면 길의 성격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곳에서는 여행자가 하루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다음 교대까지 남은 숨을 계산합니다. 1597년 여름 충주 가까운 한 역참 마당에는 젖은 말등과 땀 냄새가 먼저 깔려 있었습니다. 큰 길이 규칙으로 굴러가려면 누군가는 여기서 멈추고 누군가는 여기서 다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사람은 보름을 걷는데 소식은 며칠 만에 내려간다는 말은 결국 이 마당에서 시작됩니다. 역참은 쉬는 곳이 아니라 갈아타는 곳이었습니다. 말이 지치면 말이 바뀌고 사람이 지치면 사람이 바뀝니다. 문서 한 장을 품에 넣고 들어오는 사람이 보이면 영리의 얼굴부터 굳습니다. 지금부터는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역까지 버틸 시간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경국대전 같은 법전은 역과 말의 운영을 나라 일이 돌아가도록 묶어둡니다. 하지만 글로 정한 규칙과 길 위의 현실은 늘 같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역마가 부족하다는 보고가 자주 보이고 급한 공문이 제때 닿지 않을까 걱정하는 말도 반복됩니다. 말이 없으면 속도는 사라지고 속도가 사라지면 불안이 커집니다. 그래서 역참은 늘 나라의 속도와 고울의 살림이 부딪히는 자리였습니다. 말을 먹이려면 곡식과 풀과 짚이 들어가고 말굽을 살피려면 손이 들어갑니다. 그 부담은 대개 여기 있는 고울과 가까운 마을로 흘러갑니다. 길이 나라의 동맥이 되는 순간 길 옆의 사람들은 그 동맥을 떠받치는 뼈가 됩니다.
영리는 새벽에 말구유를 먼저 확인하고 밤에는 문서가 올까봐 잠이 얕아집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눈을 비비는 순간에도 마당에서는 말 울음이 끊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규칙대로라면 공무로 움직이는 관리와 공문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길 위에서는 공무와 사사로움이 섞였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마패를 앞세워 말과 숙식을 무리하게 요구했다는 뒷말이 돌기도 했는데 확실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역마 운영의 폐단을 걱정하는 기록들이 이어지는 걸 보면 길 위에 불만이 어디에 쌓였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길이 미끄러워져 말이 다치기 쉽고 겨울이면 물이 얼어 말이 탈이 나기 쉽습니다. 그러면 마당은 더 빠듯해지고 급한 문서는 더 거칠어집니다. 여기서 한번 반전이 생깁니다. 소식을 빠르게 보내려고 만든 교대가 오히려 누군가의 길을 더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말이 모자라는 날에는 공문이 먼저 말을 가져가고 장사꾼의 수레는 더 늦어집니다. 관리의 말이 먼저 나가고 나면 평범한 길손에게 남는 것은 자기 발뿐입니다. 전란을 겪으며 문서를 사람에게 붙여 달리게 하는 전달 방식도 더 자주 쓰입니다. 사람이 밤을 넘겨 달리고 다음 사람에게 문서를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그 속도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숨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숨은 대부분 이름이 남지 않습니다. 도착했다는 보고만 남고 뛰어간 손의 떨림은 기록의 뒤편으로 밀려납니다. 역참에서 조금만 벗어난 주막마당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은 나루가 뜰까를 걱정하고 누군가는 해 지기 전에 고개를 넘을까를 걱정합니다. 그 틈으로 역참에서 뛰쳐나온 파발이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갑니다. 주막에 앉은 사람들은 잠깐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자기 집신을 내려다봅니다. 길의 시스템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 남는 것은 결국 밥과 잠자리입니다. 그리고 길손에게 가장 잔인한 순간은 열심히 걸어도 멈춰 서야 하는 때입니다. 그 멈춤이 가장 두껍게 내려앉는 자리가 고개와 나루였습니다. 1711년 가을 문경세제 들머리에서는 남쪽으로 내려가던 길손들이 흙을 털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역참 마당에서 바뀌던 숨이 빠른 소식을 만들었다면 이곳에서는 발과 밥이 하루를 자릅니다. 문경세제는 길에 목이 죄어지는 자리였습니다. 남쪽으로 이어지는 큰 길이 이 고개를 지나야 했고 그래서 고개는 길목이자 관문이 되었습니다. 관문 앞에서는 발이 먼저 멈춥니다. 낯선 사람이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왜 가는지 묻는 말이 붙습니다. 진보다리를 풀어보라는 손짓 하나에 하루의 기운이 먼저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문을 지나면 오르막이 나오고 오르막 끝에는 다시 문이 서 있는 곳입니다. 숨소리만으로도 누가 짐을 졌는지, 누가 급한지, 누가 빈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길손의 하루는 새벽에 시작하지만 새벽에 끝나지 않습니다. 해 뜨기 전에 짐을 꾸리고 속을 데울 따뜻한 물 한 모금이라도 찾고 어둠이 내려앉기 전에 누울 곳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걷는 시간보다 더 무서운 건 해가 넘어가는 속도입니다. 해가 짧아지는 계절이면 같은 다리와 같은 발을 가지고도 하루가 줄어듭니다. 짐이 젖는 날에는 하루가 또 줄어듭니다. 길이 미끄러운 날에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더 천천히 걷게 되고 천천히 걷는 만큼 도착지는 가까워집니다. 고개만 넘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길은 강 앞에서 멈춥니다. 나루는 지도를 찢어 놓는 자리입니다. 물안개가 깔리고 바람이 거칠어지면 나룻배는 밧줄에 매인 채 흔들릴 뿐 떠나지 못합니다. 강가에는 젖은 짐자루 냄새가 먼저 퍼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옷자락이 축축해집니다. 통신사 길 기록에도 강을 앞에 두고 묵었다는 말이 종종 보이는데 그 한 줄은 팝 한 끼와 방값 한 번이 더 들었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젖은 옷이 마르지 않으면 다음 날 발이 더 무거워지고 무거운 발은 곧 날짜가 됩니다. 주막은 길 위의 쉼터이기도 하지만 길 위의 가격표이기도 했습니다. 방바닥이 마른 날은 비싸고 부엌이 따뜻한 날은 더 비쌉니다.
사람들은 술을 사기 전에 집신을 먼저 봅니다. 밑창이 얇아지면 그날 밤은 발이 먼저 아프고 다음 날은 거리부터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행기에는 신발을 고쳤다 같은 소소한 문장이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는데 그 한 줄이 사실은 날짜를 좌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더 생깁니다. 사람들이 보름을 이야기할 때 그 보름은 걷는 날만 세어서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기다린 날이 섞이고 관문 앞에서 멈춘 날이 섞이고 비를 피하느라 숨을 고른 날이 섞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양에서 동네로 내려가도 누군가는 보름이 되고 누군가는 열흘 대로 줄고 누군가는 20날로 늘어납니다. 길은 하나인데 길 위의 조건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역참의 빠름이 더 또렷해집니다. 길손이 나루에서 하루를 이룰 때 급한 소식은 밤을 밀어붙이며 교대로 그 손실을 줄입니다. 하지만 그 빠름도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영리의 손이 움직이고 말의 먹이가 줄어들고 길목의 마을이 부담을 나눠집니다. 한양에서 동네까지의 날짜는 결국 그 부담이 어디까지 감당되느냐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보름이라는 말이 감각이 아니라 숫자처럼 굳어지는 순간을 실제의 하루 계산으로 꺼내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1711년 가을 문경세제를 넘은 길손들은 나루 앞에서 하루를 잃고 주막방에서 잠을 빌리고 있었습니다. 고개와 강과 관문과 주막이 하루를 깎고 빼앗는 동안 한양에서 동네까지 보름이라는 말이 현실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먼저 두 가지 길을 분리해야 합니다. 조선의 큰 길에는 사람이 걷는 길이 있고 나라의 소식이 달리는 길이 따로 있었습니다. 둘은 같은 대로를 타지만 시간은 전혀 다르게 흘렀습니다. 사람이 걷는 길부터 보겠습니다. 한양을 떠난 길손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는 대개 발과 짐이 정합니다. 짐이 가벼우면 조금 더 나가고 동행이 많으면 속도가 줄며 장마나 눈이 오면 길은 두세 걸음씩 뒤로 미끄러집니다. 여행 기록에는 하루에 몇십 리, 많으면 100리 안팎을 이야기하는데 리의 길이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그대로 계산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몸의 감각으로 옮기면 하루 종일 걸어도 지금 기준으로 30km 안팎에서 40km 근처를 넘기기 어려운 경우가 흔합니다. 물론 이 역시 사람과 짐과 날씨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그런데 결정타는 거리보다 멈추는 시간입니다. 나루가 막히면 하루가 통째로 빠지고 관문 앞에서 확인이 길어지면 그날은 오르막만 남습니다. 고개에서 비를 만나면 올라가는데 힘을 다 써서 내려오는 거리가 사라지고 젖은 집신은 다음 날을 깎아먹습니다. 주막을 못 잡으면 밤길을 가기 어렵고 밤길을 가면 다음 날 발이 무너집니다. 결국 걷는 날만 모으면 열흘 남짓으로 보이던 길이 멈춘 날이 섞이면서 보름으로 굳어집니다. 날씨가 나쁘면 20날도 금세 넘어갑니다. 반대로 길이 마르고 바람이 순하면 열이틀, 열사흘쯤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양에서 동네까지 보름이라고 말할 때의 보름은 가장 흔한 조건을 묶어 만든 현실적인 평균치에 가깝습니다. 이제 다른 길을 보겠습니다. 나라의 소식은 보름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참과 파발이 붙습니다. 여기서는 한 사람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말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며 밤이 끼어들고 길목의 영리가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이 방식은 빠릅니다. 승정원 일기와 실록을 보면 급한 공문이 예정보다 늦을까 걱정하는 대목과 함께 비교적 짧은 날수로 보고되는 전달 사례도 드문드문 나타납니다. 다만 그 며칠은 늘 같지 않습니다. 말이 부족하면 늦고 전쟁과 큰 재난이 있으면 길목이 먼저 무너지고 여기에 부담이 커지면 규칙은 종이 위에서만 남습니다. 빠른 속도는 결국 누군가의 노동과 고울의 부담을 깎아 만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하면서도 두 겹입니다. 보통 사람이 걸어서 한양에서 부산, 곧 동네까지 가는 데는 대체로 보름 안팎이 가장 흔한 감각이었습니다. 길이 나쁘면 더 길어지고 길이 좋으면 열흘 대 초중반까지도 가까워질 수 있지만
기다림이 섞이는 순간 다시 보름으로 돌아옵니다. 반면 나라의 급한 소식은 교대로 밀어붙여 며칠로 줄어들 수 있었지만 그 빠름은 언제나 유지되는 일상은 아니었습니다. 이 숫자를 머릿속에 올려놓으면 낯선 장면이 하나 떠오릅니다. 같은 길 위에서 어떤 사람은 보름을 먹고 자며 흘려보내고 어떤 소식은 며칠 사이에 사람을 갈아 끼우며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커질수록 주막과 나루와 관문과 역참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나라의 속도를 결정하는 장치가 됩니다. 이제 그 보름을 단숨에 흔들어 버리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길 위에 사람들이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마지막 장면에서 한꺼번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899년 여름 한양 노량진의 새 역 앞에는 보름이라는 말이 서서히 자리를 잃는 순간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과 나루와 주막이 만들던 시간 위로 쇳소리와 연기와 정해진 시각표가 올라타기 시작한 때입니다. 정거장 앞에는 검은 글씨가 촘촘히 박힌 종이가 걸리고 사람들은 그 종이를 손가락으로 더듬듯 따라 내려갑니다. 언제 출발하고 언제 도착하는지가 하늘과 물살이 아니라 종이 위에서 먼저 결정됩니다. 보름이란 숫자는 사실 길의 길이만으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이 만들었습니다. 나루에서 물이 불어 접던 진보다리, 주막방을 못 구해 대청 끝에서 밤을 새우던 몸, 고개에서 비를 만나 젖은 집신을 말리던 시간들이 보름을 채웠습니다. 속도가 빨라진다는 말은 단지 편해진다는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길은 느린 만큼 둔했고 둔한 만큼 사람에게 틈을 줬습니다. 급한 소식이 며칠 만에 내려가도 그 사이 마을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확인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는 속도도 느렸고 오해가 거치는 속도도 느렸습니다. 기차가 놓이고 배가 더 자주 뜨고 소식이 더 빨리 오가기 시작하면 길이 먹여 살리던 사람들이 먼저 흔들립니다. 짐꾼이 줄어들고 나루의 뱃사공이 한가해지고 고갯마루 주막의 방불은 더 이상 성수기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길이 사람을 살리던 방식이 바뀌면서 길에 기대어 살던 사람들은 길에서 밀려나는 순간을 맞습니다. 조선 후기의 관청 기록에도 역과 말의 부담이 고울의 짐이 되었다는 말이 남아있는데 그 부담이 느슨해지는 자리에는 또 다른 방식의 부담이 들어섭니다. 속도가 생기면 사람들은 더 멀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양에서 부산까지 보름이던 길이 줄어들수록 떠나는 일은 쉬워지고 돌아오는 일도 쉬워집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더 자주 오가며 값을 맞추고 가족은 더 자주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쉬워진 만큼 떠나야 한다는 압박도 커집니다. 어제 도착할 수 있는 길이라면 왜 오늘까지 기다리느냐는 말이 조용히 사람의 등을 떠밀기 시작합니다. 길 위의 풍경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주막방에서 서로의 발을 피하며 잠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거장 앞에서 같은 시각표를 들여다봅니다. 주막 아궁이의 불씨 대신 역 구내의 종소리가 시간을 나눕니다. 그럼에도 보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으로 기억되는 시간은 숫자보다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 동네 쪽으로 장사를 다녀온 사람이 마루 끝에 앉아 말합니다. 고개 하나 넘을 때마다 발바닥이 얇아지는 기분이었지. 그 한 줄에는 거리보다 더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길에서 배운 눈치, 낯선 방에서 숨을 고르는 법, 새벽마다 물을 찾는 습관, 그리고 어디까지가 내 힘이고 어디부터가 운인지 가늠하던 감각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남기는 것은 조선에서 부산까지 보름이었느냐라는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보름이라는 시간이 어떤 삶을 만들었고 그 시간이 줄어들 때 무엇이 바뀌었는가입니다. 길이 느렸던 시대에는 마음이 늦게 도착했고 길이 빨라진 시대에는 마음이 먼저 달리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편리함을 주면서도 힘을 빼앗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그때부터 몸으로 알게 됩니다. 보름을 떠올리면 이상하게도 숫자가 아니라 얼굴이 먼저 떠오릅니다. 나루에서 배를 기다리던 사람의 손, 주막에서 집신을 말리던 사람의 등, 관문 앞에서 진보다리를 다시 묶던 눈빛입니다. 길이 짧아질수록 그런 장면은 줄어들지만 그 장면이 남긴 정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빠른 길을 타면서도 마음 한쪽에서 여전히 보름의 걸음을 세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추운 날에는 호흡이 짧아지기 쉬우니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먼저 데워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한국역사관을 계속 만들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한 가지 남겨주세요. 가족과 함께 들으면 더 정겨운 이야기라면 부담 없이 살짝 나눠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